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를 꺾고 28년 만에 스탠리컵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은 7차전 승부 끝에 뉴욕 아일랜더스를 따돌리고 2년 연속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랐는데요.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을 최종 정리하고 파이널 승부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7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78회 문을 열었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오후에 모여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현숙 기자와 박김천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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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하키 시즌이 점점 끝나가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승부들이 지금 한참 펼쳐지고 있어요. 즐겁게 지난 한 주 하키 또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NHL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인데요. 6월 19일에 에드워드 마님 언더독의 반란을 예상해봅니다 하셨네요. NHL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몬트리올이 3차전 이기고 세미파이널에서 3차전 승리하고 2승 1패 리드를 잡았을 때 주신 댓글인데 일주일 전에는 템파베이 대 베이거스 컵파이널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언더독이라면 몬트리올이겠죠? 좀 바꾸신 것 같네요, 입장이. 몬트리올 아일랜더스겠죠. 둘 다 뭐 해당이 되는 이야기니까. 언더독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일어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니스 폴님도 19일 토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베가스와 헵스의 3차전은 경기 막판 플러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조시 앤더슨이 냅다 줍줍 동점골. 이어진 OT에서 조시 앤더슨이 위닝골을 넣고 시리즈를 2대1 리드하네요 하셨어요. 역시 세미파이널 3차전 몬트리올이 베이거스의 역전 연장승 거둔 직후에 주신 댓글이고 말씀 주신 대로 플레리 골리의 그 치명적인 실수가 역전패 빌미가 되죠. 이따가 그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D.H.K님이 6월 23일 수요일 댓글 주셨어요. 화요일에 종강하고 편하게 경기 보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중계를 켰는데 하루의 시작을 망쳐버렸네요. 아직 6, 7차전 남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일즈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 천하의 베가스도 2라운드 1차전 대패 후 바로 회복하지 못했는데 전력차가 더 극심한 아일즈고 한 경기 지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라 흐름이 너무 아쉽네요. 6차전 이겨도 7차전은 다시 템파잉이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좋겠지만요. 그래도 4차전 경기 종료 직전에 보여준 플록의 기적같은 선방은 즐거웠네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세미파이널 템파베이 대 뉴욕 아일랜더스의 시리즈 5차전 종료 후에 6차전 들어가기 전에 주신 댓글이고요. 아일랜더스 응원하시는 입장에서 5차전 0대8 대패 후에 좀 체념을 하신 듯한 그런 댓글이군요. 일단 종강은 축하드리고 이 5차전 대패는 일단 위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he Process Trust님이 6월 25일 새벽에 댓글을 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12시 지났으니 278회 올라오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러리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3대1이 될 시리즈가 2대2가 되고 홈에서도 져버렸으니 템파는 7차전으로 가게 되었는데 베가스도 제발 7차전까지 가게 되길 기원합니다. 약 12시간 후면 알 수 있겠군요. 필라도 떨어지고 베가스까지 가버리면 에휴.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댓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세미파이널 시리즈가 6차전으로 끝났다면 저희가 278회를 25일 금요일에 이제 해서 업로드하려고 했었는데 7차전까지 가는 시리즈가 생긴 관계로 이번에는 저희가 한 3일 정도 좀 더 늦춰서 오늘 28일 월요일에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 베이거스 대 몬트리올 시리즈 6차전 전해 주신 댓글이었는데 필라델피아하고 베이거스를 응원하시는 것 같네요. 필라델피아는 세븐식서스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필라델피아 지난주에 말씀 주신 대로. 벤 시먼스 잘합니다. 잘해 아주. 예. 일단은 그 6차전 끝으로 베이거스도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 또 위로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잠시 후에 이 시리즈도 자세하게 이현숙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D.H.K님이 6월 26일 토요일에 댓글 또 하나 주셨어요.
진 건 진 거고 일단 깔 건 까야겠네요. 사실 뒤집기는 어려워 보여서 5차전 끝나고 반포기 상태이긴 했는데 6차전 이겼다길래 7차전 그래도 분투라도 하지 않으려나 싶어서 봤더니만 바보 같은 라인 체인지와 수비로 쇼트앤디드 골 먹고 그대로 0대1. 바잘은 3피리어드까지 0슈팅으로 말아먹고 언더독으로서 여기까지 온 게 잘한 거다라는 머릿속 판단과 저런 거 하나 처리 제대로 못해서 시즌을 그대로 나락으로 보내는구나 하는 감정이 공존해서 혼란스럽네요.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뉴욕 아일랜더스가 템파베이와의 마지막 7차전 패배 후에 탈락 직후에 주신 댓글이고요. 7차전 좀 다소 무기력한 아일랜더스의 패배에 그 실망감을 좀 표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팀을 응원하든 간에 응원하는 팀 지고 뭐 탈락하고 시즌 끝나고 이러면 그 허함이 막 밀려오기 마련인데 아쉽죠. 예. 뭐 좀 그런 상태이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또 필요하실 것 같네요. 뭐 다음 시즌을 또 기약해야죠. 다음 댓글 또 보겠습니다. 준비된 갑부님 6월 19일 토요일 댓글. 대체 국내 경기는 언제 하는지 하셨네요. 다른 나라 리그와는 다르게 지금 오랫동안 멈춰있는 국내 리그, 국내 대회, 국내 경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갈증? 네, 답답함을 좀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7월 중에 네. 학생들 대회가 좀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예, 좀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 대회는 7월 중으로 예정은 돼 있는데 뭐 지난번에도 5월달에 한다고 했다 취소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준비는 되고 있는 것 같다. 준비를 하고 있다면 뭐 조만간 뭐 확정 발표도 한번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군요. 네. 그리고 아시아 리그는 지난번에 소개드린 것처럼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있고 국내 대회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네. 빨리 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낙현킴님이 6월 26일 토요일 댓글인데요. 솔까 지금부터는 인구 절벽이라 암흑기임. 뉴스에 투자를 하려 해도 키울 애들이 없음. 슬프다. 레알 뭐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그 저출산 뭐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인구 구조상 아이들의 수 자체가 적다. 뉴스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하키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스포츠 종목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인 흐름. 전체적인 운동선수 숫자는 줄어들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몇몇 인기 종목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좀 유지 발전이 좀 어려워지는 풀이 좀 좁아지는 좀 그런 현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팟빵 크론발드님이 6월 21일 월요일 댓글을 주셨군요. 지난번에 오지 이글스도 클럽화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훗카이도 레드 이글스로 바뀐 것 같네요. 홈저지가 캘거리 생각나는 배합입니다. 일본 팀들이 다들 클럽화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아시아 리그가 없어지진 않을까 내심 걱정도 되네요. 이동하는데 일본 내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나라 간 이동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도 기업이 빠져도 운영될 수 있는 일본의 인프라가 부럽습니다.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오지 이글스가 클럽화되면서 홋카이도 레드 이글스라고 팀명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시아 리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점점 불투명한 상황에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일본도 댓글을 소개해드렸어요. 네. 일본도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뭐 클럽화 되고 지금 예, 기업들도 그래도 손 놓고 그동안 그래도 뭐 기반 자체가 어쨌든 일본은 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역 스폰서나 이런 걸 어쨌든 유치를 해가지고 뭐 올해 좀 돌아가는 느낌인데 네. 뭐 이제 크레인즈도 그 뭐지 일본 제지로부터 지원이 올해부터는 없죠. 근데 오지는 몇 년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한 1, 2년이라고 보면은 어쨌든 다들 좀 더 어렵게 가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막 밑에 이제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데 뭐 선수를 많이 못 뽑았대요 작년에.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이게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토치기 쪽이랑 이제 홋카이도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일본 하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양강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뭐랄까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이 하고
이제 그쪽에서 전수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뭐 좀 뉴스 쪽에 사이타마 쪽은 좀 많이 이제 또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그 두 군데라고 보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팀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본도. 뭐 고등학교나 이런 강한 좀 좋았던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팀들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동안 뭐랄까 그런 쌓아왔던 기반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 스폰서 같은 부분을 뭐 홋카이도 쪽의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 것도 그쪽에 이제 뿌리가 깊게 이제 자리가 어쨌든 잡혀 있었기 때문에 네. 연명이라도 어떻게든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본도 최근에 진짜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차이점은 연고지가 그래도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는 일본 팀들이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지역에서 스폰을 받거나 지역 기업의 후원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연고가 확실치 않다 보니까 예, 그렇죠. 안양알라 빼고는 뭐 연고를 갖고 뭔가 연고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예, 클럽화돼도 돌아가는 일본 팀들인데 우리나라는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비교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뭐 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유럽 쪽도 많이 어렵고 팀 유지도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예, 그렇네요. 그런 팀들이죠. 그래서 뭐 KHL 이제 들어 올라오고 했었던 갑자기 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작년에 이제 휴머 타슈켄트 그 팀도 예. 이제 조금은 뭐 안 들어오는 느낌으로 근데 재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느낌으로 VHL, KHL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입니다. 정확히 팀 이름은. 아, 반대로 예, 레드 갑자기, 이글스 홋카이도.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근데 네. 어차피 뭐 결국 똑같죠. 결국. 네. 그런데 이제 팀 공식적으로 이제 표방하는 이름은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고 그래서 이름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서 순간 그때 기억이 안 났습니다. 좀 연상하기 힘들어서 어쨌든 근데 로고도 조금 뭐랄까 독수리 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직접적으로 그려가지고 약간 좀 징그러웠다는 느낌도 들긴 들지만 어쨌든 예 그렇게 이름이 브랜드 클럽화되면서 예 이름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자니 또 일본의 인프라가 또 부러울 수밖에는 없는 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6월 오늘 마지막 회차거든요. 6월에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드릴까요? 네, 지난번에 6월 4일, 6월 초에 YB성님께서 만원 후원해 주신 적이 있으시죠? 예. 예, 그리고 정기 후원 항상 두 분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예, 크래시님이 5,000원 후원해주고 계시고 아스피린 공사님께서 10,000원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예, 매달 이렇게 항상 후원을 해주셔서 예, 감사를 따릅니다. 크래쉬님, 아스피린 03님, YB성님 6월에도 또 변함없이 꾸준한 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비하인드넷을 비롯한 컨텐츠 제작에 활용이 되니까 계속해서 힘써 보겠습니다. 계속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후원 또 해주시면 힘이 되니까 후원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후원해주시고 또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78회고요. 잠시 후에는 NHL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최종 리뷰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 소식 들어왔네요. 드디어 NHL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의 초대 감독이 발표됐습니다. 데이브 헥스톨 감독이 선임됐네요. 예, 하나도 기대가 안 됩니다. 하나도 1도 기대가 안 되는 인선이고요. 왜 헥스톨일까? 왜 헥스톨이지? 이 생각밖에 네. 안 들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블로그에서도 좀
자세히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팀은 미국 팀은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그 캐나다 팀 오타와 세나터스입니다. 근데 네. 이 감독이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감독이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2015-16 시즌부터 한 3시즌 반 필라델피아 감독을 했네요. 하나도 장점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 팀을 이끌면서 예를 들면은 아무리 별로 안 좋은 팀이라도 예를 뭐 골텐딩이라도 뭔가 좋다든지 페널티 킬링이라도 좋다든지 올해 세너제이 샤크스 보세요. 개판이지만 페널티 킬링은 좋은 뭐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고 와 올해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헥스톨 감독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골을 잘 넣는 것도 아니고 수비 체계가 잘 잡힌 것도 아니고 스페셜 팀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골텐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젊은 선수다 이런 걸 또 잘 활용해가지고 뭔가 팍 튀는 선수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감독이 대체 무슨 플랜으로 어떻게 시애틀 크라켄의 그 확장 드래프트 로스터를 찰 건지 하나도 기대가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의 필라델피아 감독 시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예. 그렇다 하는 건데. 예. 감독이잖아요 지금 직책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2년 동안 토론토를 아주 강팀으로 이끄는 부분에 무슨 크레딧은 있긴 하겠지만 올 시즌까지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의 코치였죠. 코치였습니다. 예. 근데 코치랑 감독은 다르죠. 예. 굉장히 다르죠. 체킹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컨트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도 기대가 안 된다. 뭔 생각이냐? 라는 좀 그런 그냥 뭐 우려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같은 느낌이 그게 진짜 거의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확장 드래프트 팀이 첫 해에 스탠리컵 결승? 그거는 사실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근데 놀라운 건 베이거스가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3라운드 진출을 하고 플레이오프까지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 같아요. 한 급 부족하긴 한데 항상 그래도 잘하고 있죠. 반짝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올해도 거의 1등 했고 거의 뭐 시즌 내내 1등 가까이 했었고 그런 부분 생각을 하면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딱 찰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을 4월에 선출을 했어요. 제라드 갤런트 감독을. 갤런트 감독은 근데 플로리다 때 이제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그 특유의 좀 작은 선수도 잘 활용을 하면서 속도전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체킹 강조하는 그런 체계 자체는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색깔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에 맞는 선수들을 딱딱딱 집어오니까 1년차부터 팡 터지죠. 근데 헥스톨 감독 그런 거 없었단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감독일 때. 그러니까 하나도 기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현숙 기자님이 또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유심히 보셨을 텐데 당시에도 진짜 답답했습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와닿는 지금 헥스톨 감독에 대한 심정을 좀 표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일단은 감독 많이 기다렸는데 드디어 결정이 됐고 늦었어요. 지금 6월 며칠이죠? 지금 20일이 넘었는데 6월 24일에 발표됐어요. 현지 20일이 시각으로. 넘었는데 지금 확장 드래프트 한 달 남았나요? 한 달도 안 남았죠. 어쨌든 앞으로 뭐 시애틀 크라켄이 헥스톨 감독 체제 하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보다는 많이 늦었습니다.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제는 세미파이널 최종 리뷰 들어가 볼게요. 내일 이제 스탠리컵 결승 파이널 시작됩니다. 저희가 7차전 끝나는 거 기다렸다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웨스트 2위 1번 시드인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대 노스 4위 4번 시드인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의 시리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몬트리올 저지를 또 입고 오셨군요. 소개부터 해주시죠. 48번이네요. 다니엘 브레르 선수라고 옛날에 버펄로 애리조나 버펄로 피닉스였죠. 피닉스 버펄로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이렇게 이제 뛰고 마지막에 또 몬트리올 그다음에 그 콜로라도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다니엘 브리에르. 러시아 선수가 아니네요. 그 몇 안 되는 이제 프렌치 캐네디언 저지고 선수 저지고 그다음에 그 지루 선수와 함께 꽤 이제 필라델피아 시절에 좋아했던 선수라서. 몬트리올 인상적인 성과를 지난주에 남겼는데 오늘 또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의
저지를 기념으로 입고 이영섭 기자님이 이 시리즈 분석을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1승 1패로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3차전부터 한번 잠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3차전에 베이거스의 니콜라 루아 선수의 선제골이 피리어드 초반에 나왔는데 몬트리올이 그 실점 직후에 38초 만에 콜 코필드 선수의 골로 균형을 맞췄고요. 베이거스가 3피리어드에서도 초반에 엘렉스 피에트란젤로의 골로 다시 앞서갔습니다. 자, 그런데 3피리어드 종료 1분 55초를 남겨놓고 몬트리올이 상대 마르크 앙드레 플러리 골리의 그 실수를 틈타서 조시 앤더슨이 동점골을 넣었고요. 연장 12분 53초에 다시 한번 조시 앤더슨의 골든골이 터졌고 최종 스코어 3대2로 연장승 몬트리올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1패 후 2연승 시리즈의 리드를 잡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몬트리올의 조시 앤더슨 선수가 결정적인 2골, 3피리어드 후반 동점골, 연장 골든골 기록을 했는데 이게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 골 이후 13경기 만의 골이었습니다. 몬트리올의 캐리 프라이스 골리가 43세이브 2실점 승리. 자, 반면에 베이거스의 마르크 앙드레 플러리 골리가 패전이 됐는데 그 3피리어드 동점골 허용 때 그 치명적인 컨트롤 실수 뼈아프게 됐어요. 베이거스는 체코 출신 공격수 토마시 노세크 선수가 3차전에 복귀해서 도움도 올렸는데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복귀였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의 도미니크 뒤샤른 감독 대행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3차전부터 결장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하나 더 변수가 있었어요. 4차전 몬트리올 홈 경기로 이어졌습니다. 2피리어드 후반 몬트리올 폴 바이런의 선제골 나왔고요. 3피리어드 중반에 베이거스 브레이든 맥냅 동점골 1대1입니다. 연장에 또 들어갔는데 1분 18초 만에 니콜라 루아의 골든골이 터지면서 이날은 베이거스가 2대1로 연장승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시리즈 전적 2승 2패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베이거스의 브레이든 맥네비 선수가 3피리어드 동점골 이번 플레이오프 첫 골을 기록했었고 니콜라 루아 선수가 연장 골든골로 2경기 연속골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베이거스는 스웨덴 출신의 골리 로빈 레네르 선수가 나왔는데 27세이브 1실점 승리했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 1차전 출장 이후에 9경기 만에 출장이었고요. 한편 베이거스의 챈들러 스티븐슨 선수는 2, 3, 4차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차전 베이거스로 넘어갔습니다. 몬트리올이 1피리어드 중간에 예스페리 코트카니에미 선수의 선제골, 2피리어드에 에릭 스털 그리고 콜 코필드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추가되면서 3대0으로 앞서갔던 경기였고요. 베이거스가 3피리어드 초반에 맥스 패처레티의 골로 추격을 시작했는데 2골차 리드 몬트리올이 유지하다가 닉 스즈키의 엠티넷 골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1 몬트리올의 승리였고요. 3승 2패 다시 몬트리올이 시리즈 앞서가게 됐습니다. 몬트리올 닉 스즈키 선수가 엠티넷 골 포함해서 1골 2도움 활약이었고요. 타일러 토폴리 선수도 2도움이 있었습니다. 몬트리올의 캐리 프라이스 골리 26세이브 1실점 승리. 베이거스는 마르크 앙드레 플러리 골리가 돌아왔습니다. 복귀 출장에서 22세이브 3실점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베이거스의 챈들러 스티븐슨 선수가 5차전에서 4경기 만에 복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차전이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1피리어드 후반에 몬트리올 셰이 웨버의 파워플레이 골이 선제골이었는데 그 직후 48초 만에 베이거스 라일리 스미스의 골로 1대1이 됐고요. 2피리어드 중반에 몬트리올의 콜 코필드 골로 다시 앞서갔고 베이거스가 3피리어드 초반 엘릭스 마르티네즈의 골로 다시 동점. 다시 또 연장에 갔습니다. 연장 1분 39초 만에 끝났어요. 아르투리 레코넨의 골든골, 몬트리올이 승리하면서 이번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몬트리올의 셰이 웨버 선수가 파워플레이 선제골로 이번 플레이오프 첫 골을 기록했고요. 몬트리올의 신인 콜 코필드가 이번 시리즈에서만 4골 1도움을 올리는 활약이었습니다. 또 아르투리 레코넨 선수도 이번 시리즈 첫 포인트를 이 6차전 연장 골든골로 터뜨렸어요. 2라운드 위니펙전 3차전 결승골 그리고 위니펙과의 그 시리즈 마지막 4차전에서도 골이 있었는데 뭐 많은 골을 넣진 않았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아주 중요한 경기 중요한 골들을 넣고 있습니다. 캐리 프라이스 골리가 37세이브 2실점 승리 기록을 했는데 그 연장 골든골 직전에 해냈던 그 결정적인 연속 세이브 인상적이었고요. 베이거스는 로빈 레네르 골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29세이브 3실점 패전이었습니다. 시리즈 전적 4승 2패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가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2년 연속으로 3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몬트리올이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1라운드 때부터 계속 별로 없었는데 별로 없죠. 야 몬트리올이 사실 계속 올라갑니다. 전력을 보면은 거의 뭐 지금 플레이오프 올라온 팀들 중에 꼴찌나 다름없는 팀입니다. 네. 근데 플레이오프 때는 확실히 그 다르다. 작년에 어쨌든 그 좋았던 그런 경기력 자체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뭐 어떻게 꾸역꾸역 계속 이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도. 또 한 번 놀라운 결과를 연출한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입니다. 베이거스를 꺾은 승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역습 전개와 마무리죠. 사실은 이 부분은 전 제일 크게 이제 조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수비 지역에서 일단은 확실한 서포트하면서 자신의 수비 지역에서 이 그 골머리를 나누면서 어렵게 가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좀 짜임새 있는 경기력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네. 생각했을 때 베이거스랑 이제 뒤에 한 뭐 5차전, 6차전 이런 경기들은 꽤 경기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자신의 지역에서 이제 보드 쪽으로 퍽이 이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한 명 더 서포트 플레이를 딱 넣어주면서 원터치 패스로 탁탁 빠져나가는 그 패턴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수비 지역을 정말 쉽게 돌파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역습을 아주 깔끔하게 이어갈 수 있는 장면도 많이 연출을 했는데 뭐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은 몬트리올 선수들이 대부분 역습 상황에서의 그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갈 수 있다라는 게 선수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탁 보고 뭔가 진짜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한 플레이가 딱 이어지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역습이 가능하다고 앞서 말씀드린 판단이 될 시에는 한 명의 공격수가 이미 역습 전개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이다 해서 뛰는 게 아니라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찬스라든지 아니면 1대1로 이제 수비를 벗겨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찬스를 굉장히 많이 얻어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은 빠르고 좋은 역습 찬스로도 많이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뭐 돌풍의 사실상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죠. 이제 1대1 부분에서 또 마무리 많이 뭐 폴 바이런 선수 굉장히 대표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 있는 선수고 뭐 예. 조시 앤더슨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프라이스는 사실은 지금 뭐 플레이오프 때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원래 이 선수는 플레이오프 들어오면 굉장히 잘했던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뭐 괜찮다. 정규리그 때는 부상으로 예. 많이 좀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죠? 플레이오프 시작과 동시에 돌아왔는데 뭐 이 정도면 뭐 골리 싸움에서는 어느 팀에게도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밀리지 않죠. 예. 근데 이게 또 약간 프리뷰인데 미리 보니까 바실레스키가 더 낫더라고요. 그것도 아무튼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또 그 준결승에서도 어쨌든 몬트리올이 프라이스의 그러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습 전개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깔끔하고 판단이 빠른 부분이 예. 저는 베이거스를 좀 잡아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몬트리올이 정규리그 기록을 보면 득점이 17위, 실점이 18위.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 모두 중하위권의 모습을 보여줬던 팀인데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와서도 16팀 중에 득점은 11위. 평균 득점이 경기당 2.53득점이니까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공격 득점력 부분에서는. 근데 지금 플레이오프 경기당 평균 실점을 보면 2.18. 템파베이가 2.06이거든요. 2위. 근데 1위가 어디냐면 토론토가 2.00인데 플레이오프 1라운드 7경기만 치른 토론토니까 뭐 토론토는 제외하고 토론토는 하나밖에 상대 안 했잖아요. 예, 한 팀 제외하고 그래서 뭐 사실 실질적인 1위는 템파베이인데 그렇죠. 바로 뒤가 몬트리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규리그와는 다르게 수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수비적으로도 깔끔한 부분은 뭐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공격수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체킹을 부지런히 열심히 들어가는데 그게 경기 끝까지 지속되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예. 원래 이제 좀 그 공세적인 압박을 하는 팀들은 조금 뒤로 가면 갈수록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유지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트랩이랑 그런 압박이랑은 굉장히 잘 섞었으니까 아주 그 다른 그냥 압박 일변도의 팀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덜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경기 끝까지 이제 좀 까다로운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예. 뭐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몬트리올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2골 이상 넣은 경기에서는 11승 무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적은 득점인데 이길 수 있다는 거. 뭐 심지어는 뭐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상대한 팀들이 베이거스,
토론토, 위니펙. 그 리그에서 득점력이 전체 3위, 6위, 12위 이런 팀들이니까 완전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이런 지금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좀 더 놀랍고 인상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페널티 킬링 성공률이 93.5%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압도적인 전체 1위. 유일한 지금 90%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정규리그 때 페널티 킬링 성공률 78.5%, 전체 23위였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지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몬트리올 커네디언스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승리에 좀 크게 바탕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기록적으로 좀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자, 몬트리올 커네디언스가 1라운드에서 토론토한테 1승 3패로 뒤지다가 이걸 뒤집고 올라오더니 야, 계속되는 그 예상을 뒤엎고 파이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1993년 이후에 28년 만에 스탠리컵 파이널 진출이네요. 2011년 밴쿠버 이후에 10년 만에 캐나다 팀이 이제 컵 파이널에 올라간 일이기도 하고요. 캐나다 팀의 최근 마지막 우승이 1993년 몬트리올이었네요. 예. 자, 몬트리올이 28년 만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지금 뭐 몬트리올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분위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자, 최종 결과를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몬트리올 먼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3라운드에서 또 한번 고배를 마시게 된 베이거스 골든아이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현숙 기자님이 지난주에 그래도 베이거스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이거스가 이번에 몬트리올을 넘지 못한 패배 요인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기용 부분은 또 이번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격진의 기여가 끝까지 못 믿어왔다. 공격진. 결국은 똑같았습니다. 시리즈 내내 풀리지 아무것도 않았어요. 못했어요. 1, 2라인 특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마크 스톤 0포인트. 이게 네. 웬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거스가 지금 시리즈 전체 13골을 넣었는데 그중 8골이 수비수입니다. 이거는 거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2라운드까지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죠. 진짜 피에트라들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진짜 더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격수들의 공격 기회가 너무 없고, 그리고 왜 이게 안 좋냐면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1, 2라인 조합이 굉장히 확고하고 좋단 말이에요. 네. 다른 팀들처럼 그냥 그러니까 몬트리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확고하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득점에, 그러니까 확고하다는 게 득점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기여를 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좀 1, 2, 3라인이 어쨌든 좀 물꼬를 터주는 이런 느낌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1, 2라인 선수 골 기여가 딱 2골입니다. 이번 시리즈. 네. 확고한 친구들이. 콜로라도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2라인이 팡 터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1, 2라인 그냥 다 침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 제일 좋은 모습 보인 선수가 3라인 센터 루아예요. 루아. 그렇네요. 중요한 골들은 루아. 진짜 이거는 이 정도 올라오는 팀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4강 정도 올라온 팀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루아 선수의 활약이 좋았는데 2골 1어시스트입니다. 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 물론 이제 빌리안 칼슨 5어시스트 했죠. 근데 골 기여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보면은 항상 1, 2라 3라인이 다 이빨 빠진 선수들이 한 명씩 있어요. 보면은 예. 다 기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는 마르체소 대표적이죠. 이제 6경기 1어시스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라인 스톤 6경기 0포인트. 이런 부분에서 그냥 너무 부진이 아예 그냥 탈출을 못하고 그냥 시리즈 쭉 그냥 작년 밴쿠버한테 그냥 딱 뭐랄까 아주 그냥 답답한 경기를 할 때 그냥 그 경기를 그냥 쭉 그냥 6차전까지 가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는 이건 탈출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저는 또 생각보다 큰 공백은 스티븐슨 부재입니다. 챈들러 스티븐슨이 2, 3, 4차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선수가 1라인에서 해준 역할이 생각보다 큰 선수예요. 네. 스타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드버 감독이 이 선수를 1라인 센터로 쓰는 이유는 두 선수의 약점을 굉장히 잘 보완해주는 패츠레티랑 스톤의 약점을 굉장히 잘 보완해주는 선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패츠레티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데 스티븐스 굉장히 열심히 들어가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고 스톤 같은 경우에 스케이팅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옛날에 그것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주니어 때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스케이팅이 강점이 있는 선수 아니에요. 근데 스티븐스는 스케이팅이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요 두 선수의 그 보완적인 역할로 최적에 가까운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선수가 빠졌죠. 그러면서 루아, 콜레사를, 노세크, 심지어 3라인 윙어인 터크까지 1라인 센터로 기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실패했죠. 뭔가 풀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괜찮은 조합이다. 근데 이 조합에서 한 명이 빠졌다. 근데 요 선수가 요 정도 얘보다 훨씬 더 좋은 클래스의 선수니까 얘를 넣으면 해결이 되겠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걸 제일 잘 보여준 예시가 또 이번 플레이오프에 나와버렸어요. 스티븐슨. 이 선수 빠졌죠? 중요한 경기 때 주주죽 빠지면서 어쨌든 시리즈 리드를 허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혹적으로 언급을 드리던 부분은 베이거스 골든나이트 센터 깊이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땜빵 아무도 못했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좀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언급드리면 플레리. 플레리. 자, 결국은 그 3차전에 그 퍼컨트롤 미스 동점골 내줬던 부분. 결국 이제 로빈 레네르 카드가 등장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예. 자, 이게 결국은 참 글쎄요. 뭐 플레리, 레네르 좋은 골리 2명을 보유한 베이거스의 이제 강점은 뭐 정규 시즌 내내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마지막에 결과가 이렇게 되네요. 정규 시즌에 잘 보여줬으면서 포스트 시즌에 왜 활약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플레리가 드문드문 이렇게 경기력이 집중력 터지면서 이런 진짜 폭탄에 가까운 실점을 진짜 하는 골입니다. 옛날 피츠버그 때도부터 그랬어요. 네. 그래서 피츠버그가 머리 대신에 얘를 보호 리스트에서 제외를 한 겁니다. 물론 나이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은 제외를 한 거예요. 플레리를.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터졌죠. 이번 시리즈에서. 이번 올해 플레이오프 때 벌써 2번째인데 지금 이게 터졌습니다. 또 터진 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플레리가 가져다주는 승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경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걸 충분히 만회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레네를 투입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그래 가야죠. 왜 또 플레이를 다시 다음도 레네르로 가는 게 맞다. 예. 레네르가 만약에 레네르도 터뜨렸어요. 게임을 못해서. 그러면은 바꿔도 됩니다. 다시. 잘했잖아요. 근데 왜 바꿉니까? 그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콜로라도 저는 뭐 그래 4일 휴식을 주기 위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1차전 레네르 터졌잖아요. 이해합니다. 다시 이제 플레이를 돌린 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를 말씀드리면 이 기용 자체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라는 팀이 AP 골리가 다 센 게 힘이 있는 건데 왜 계속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가서는 또 A를 고집하느냐? 예. 물론 이제 뭐 정규 시즌 더 잘했기 때문에 배진아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썼잖아요. 이해됩니다. 근데 그런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시리즈 분위기가 넘어갈 만한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백업 골리가 나와서 굉장히 잘했는데 그걸 또 굳이 5차전에서 왜 바꿨는지 전 그건 결정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더버 감독이 그건 전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럴 부분에서 바꿨다가 6차전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잘했잖아요. 또 바꿔서.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레네르가 딱 경기 내에 보시면은 플레리가 먹혔던 거는 레네르가 다 막았거든요. 5차전에. 그렇기 때문에 더 실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기용도 안 되고 공격 수부도 안 풀리고 부상자도 복귀 빈자리도 못 채우고 이런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베이거스가 결국은 이 팀이 한번 또 말리면은 이게 또 잘 이제 극복이 안 되는 건데 또 극복이 안 되는 모습을 한계를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또 몬트리올에게 좀 탈락을 당하는 어떻게 뭐 베이거스 입장에서는 이제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쁜 승리고 베이거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수모입니다.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훨씬 우세한 전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디 잡고 왔죠? 2라운드에? 콜로라도 잡고 왔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콜로라도 전체 1위 팀이죠. 베이거스가 뭐 첫 시즌에도 파이널 패배. 그러니까 지난 시즌 올 시즌 2년 연속 지금 3라운드 패배인데 뭔가 지금 우승에 갈 듯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고비를 못 넘어가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자, 베이거스의
페인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몬트리올 커네디언스가 6차전으로 시리즈를 끝내면서 먼저 컵 파이널에 올라갔고요. 잠시 후에는 템파베이 라이트닝과 뉴욕 아일랜더스의 시리즈도 리뷰해 보겠습니다. NHL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센트럴 3위 2번 시드인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이스트 4위 3번 시드인 뉴욕 아일랜더스의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1패 후 2연승으로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앞선 가운데 양팀 4차전에 들어갔습니다. 4차전에서는 아일랜더스의 조시 베일리의 선제골, 그리고 매슈 바젤, 맷 마틴의 골이 연이어 터지면서 2피리어드에 3대0으로 앞서갔던 아일랜더스였고, 템파베이는 3피리어드 초반에 브레이든 포인트, 타일러 존슨의 연속골로 한 콜차까지 추격을 했는데 끝내 동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3대2로 아일랜더스의 승리, 2승 2패 시리즈 균형이 맞춰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의 맷 마틴 선수가 결승골, 이번 플레이오프 첫 골 기록이 됐고요. 아일랜더스의 세미온 발라모프 골리가 28세이브 2실점 승리했습니다. 5차전 템파베이로 넘어갔습니다. 템파베이가 1피리어드 시작 45초 만에 스티븐 스탬코스 선수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뒤에 야니 구르드, 엘릭스 킬론 1피리어드에서만 3대0으로 앞서갔고요. 2피리어드에서도 스티븐 스탬코스 파워플레이 골이었고요. 온드레 제이 팔라트, 엘릭스 킬론의 파워플레이 골, 3피리어드에서도 브레이든 포인트의 파워플레이 골, 루크 셴의 골까지 더해지면서 8대0 대승을 가져갔던 템파베이였어요. 템파베이 라이트닝 구단 역사상 역대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점수차 승리 기록이었고요. 3승 2패로 템파베이가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스티븐 스탬코스 선수가 선제골 포함 2골 1도움, 엘릭스 킬론도 2골 1도움, 브레이든 포인트가 파워플레이 골로 1골 1도움 했는데 8경기 연속골, NHL 플레이오프 최다 경기 연속골 역대 2위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어요. 니키타 쿠체로프도 3도움, 8경기 연속 도움 기록을 했고요. 루크 셴이 이번 플레이오프 첫 포인트, 첫 골 기록했습니다. 템파베이 안드레이 바실랩스키 골리가 21세이브 셧아웃 승리를 했고요. 아일랜더스는 이날 세미온 발라모프 골리가 13세이브 3실점 후에 15분여 만에 교체 아웃됐고, 남은 시간은 일리아 소로킨 선수가 교체 출장해서 소화했습니다. 템파베이의 슬로바키아 출신 수비수 에리크 체르나크 선수가 5차전 결장했습니다. 6차전 뉴욕으로 넘어갔습니다. 템파베이가 1피리어드 후반에 브레이든 포인트의 선제골, 2피리어드 중반 앤서니 서렐리의 골로 2대0으로 앞서갔던 6차전이었는데요. 아일랜더스가 조던 에벌리, 그리고 3피리어드에 가서 스컷 메이필드의 골로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연장 1분 8초 만에 앙토니 모빌리의 골든골 나왔고요. 아일랜더스가 3대2로 극적인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아일랜더스가 이번 시리즈 첫 연장 경기 승리, 3승 3패 다시 동률이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템파베이의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가 선제골로 9경기 연속골 이어갔던 경기였고요. 아일랜더스의 골리 세미온 발라모프 22세이브 2실점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템파베이의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가 1피리어드 초반에 부상으로 거의 경기를 뛰지 못했고요. 8경기 연속 도움도 중단됐습니다. 템파베이 수비수 에리크 체르나크 선수도 6차전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더스가 이번 플레이오프 연장에서는 5전 4승 1패로 좋은 결과가 이어졌고요. 반면 템파베이는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연장 경기 3번 다 지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7차전이었습니다. 2피리어드 초반에 뉴욕 아일랜더스가 이날 양팀 통틀어서 유일한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서 템파베이 야니 구르드 선수의 쇼텐디드 골이 터졌고요. 이게 1대0 스코어가 쭉 그대로 가면서 그 쇼텐디드 골이 선제골이자 결승골이 됐네요. 1대0 템파베이의 승리, 시리즈 승리였습니다. 안드레이 바실랩스키 골리가 18세이브 셧아웃 승리, 플레이오프 1, 2, 3라운드 모두 시리즈 승리를 결정짓는 시리즈 마지막 경기 셧아웃을 또 기록하는 인상적인 결과였고요. 템파베이의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 7차전에 출장했습니다. 그리고 에리크 체르나크 선수도 7차전에 복귀가 됐습니다.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는 7차전에 골을 넣지 못했는데 9경기 연속골에서 일단 연속경기 득점은 마감이 되네요. 역대 1위가 1976년에 필라델피아 레즐리치의 10경기 연속골이었는데 바로 그 문턱에서 일단 기록은 중단이 됐습니다. 4승 3패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7차전 끝에 시리즈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갑니다. 2년 연속 파이널 진출이고요. 아일랜더스는 1984년 이후에 37년 만에 이제 컵 파이널 진출을 노렸는데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은 템파베이가 또 쉽진 않았는데 올라가네요. 예. 템파베이 라이트닝부터 볼까요? 최강팀다운 경기력입니다. 프리시즌부터 언급을 드렸듯이 네. 이 팀이 제일 세다고
우등에 말씀을 드렸는데 템파베이마저 탈락됐으면 이거 참 더 놀라울 뻔했는데. 아, 그렇죠. 예. 예. 일단 근데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런 그림이 몬트리올 입장에서 몬트리올 이번에 이기면은 진짜 다 깨고 우승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8대0 대승을 시작으로 저득점전 이기죠. 그리고 1대0 한 끗 차이 승리, 그리고 1대0 딱 잡은 이후로 그냥 수비적으로 그냥 틀어 막아버리는 굉장히 다양한 승리 양상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리즈에서 이겼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템파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경기 어떠한 경기, 근데 반면에 몬트리올을 비교하시면 웬만하면 저득점전 승리가 많죠. 수비적인 부분을 살리면서. 그러니까 위닝 플레이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4강 올라온 팀에서 해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템파가 센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워플레이가 이전 시리즈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제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죠. 이번 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차이점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정규 시즌에 이제 그 뉴욕 아일랜더스 파워플레이가 NHL 전체 6위였어요. 네. 83.7%.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는 팀인데 17번 기회에 5골 넣었습니다. 29%. 굉장히 잘했죠. 그러면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과시를 했다라는 부분. 이전까지 40몇 %였는데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29%도 거의 뭐 최강의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난해 우승 숨은 주역은 누구냐라고 하면 3라인입니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1라운드에 떨어졌었던 그런 피지컬적으로 이제 스피드적으로 좀 약점적인 부분을 다 만회를 해주는 라인이었거든요. 예. 이제 시리즈 후반 들어서 좀 중요 득점 기여를 많이 해줬고, 이제 구르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3경기에서 시리즈 결승골 포함해서 2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좋은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터지는 건 굉장히 반가운 활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몬트리올의 약점 뭐냐라고 하면 토포에 굉장히 크게 의존합니다. 수비 토포. 예. 네, 템파 3라인 터진다? 누가 막죠? 없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격수의 수비 능력을 단순 거기밖에 의존할 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비가 여기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없는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토포를 굉장히 계속 활용을 하는 팀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그 3라인의 그 터지는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은 몬트리올 상대도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좀 변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활약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2018년에 이제 그 캡스한테 7천에서 탈락을 할 때 그때도 굉장히 공격이 안 터졌었습니다. 근데 구르드 선수가 첫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에서 오픈넷에서 삽질을 하는 바람에 그거 못 넣고 브라콥스키한테 연속으로 골 바바박 먹히고 쳤단 말이에요. 3대0으로. 3대0이었을 겁니다. 근데 구르드가 그거 완전히 그 서력을 하는 느낌으로, 왜 템파 아일랜더스한테 서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트로츠 감독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면서 골을 넣으면서 이번에는 1대0으로 이겼죠. 저는 이것도 이제 2018년 템파랑은 좀 많이 달라진 부분, 그리고 그것도 뭐 구르드가 점점 좋아지면서 만들어냈다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여러 가지 게임 플랜을 선보이면서 이겼고, 강력한 페널티 킬링을 자랑하는 팀. 근데 몬트리올의 강점은 뭐죠? 페널티 킬링이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 시사를 해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승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최강팀다운 경기력을 아이스는 잘 보여줬다라고 할 수 말씀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템파베이가 왜 좋은 팀이고 강한 팀인지 정말 뎁스도 깊고 정말 다양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팀이고, 그걸 또 실현할 수 있는 팀이고, 그런 좋은 팀이라는 거를 또 한 번 또 실감하게 됩니다. 자, 뉴욕 아일랜더스가 좀 아깝게 됐습니다. 또 한 끗 모자랐는데 그래도 6차전 잡고 7차전까지 넘어가는 그런 또 좋은 모습도 있었고요. 자, 하지만 좀 결과는 아쉽게 됐습니다. 뭐 진출 직전에 무너졌죠. 뭐 5차전 대패는 사실 뭐 한 경기 정도 틀어질 수 있는 시리즈 생각을 하면은 뭐 안 좋은 결과긴 했는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게. 그래도 6차전 들어와서 0대2에 이제 지고 있는 게임을 뒤집을 정도로 아이스 같은 경기를 보여줬고, 좀 7차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실수 한 차례 딱 했는데 그때 그 펠미르 선수가 커버를 안 들어가고 가운데에서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같이 커버를 들어가면서 바로 구르드한테 1대1 찬스가 나버렸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 한번, 치명적인 실수, 그게 이제 그 패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는데, 경기가 밀리는 와중에서 그런 실수가 나면서 선제를 내줬다는 게 진짜 컸습니다. 이 내내 그냥 템파의 수비에 그냥
짓눌리는 상황에서 좀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 전환 실패라는 부분에서도 큰 실점이었고요. 베이거스와 마찬가지로 아일스도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라인에서의 기여 같은 부분이 1, 2, 3 라인 같은 부분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적었어요. 이번에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 특히 2, 3 라인인데 보스턴 떨어뜨리는 주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2, 3 라인이거든요. 근데 2, 3 라인 선수들이 거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보빌레이 2포인트, 넬슨 2포인트, 베일리 2포인트. 요 2라인 선수들 다 2포인트씩밖에 못했죠. 그리고 펠미어리, 파조, 제이잭 0포인트입니다. 3명 다. 네.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면서 시리즈 변수를 못 만들었습니다. 2라운드 때 해줬던 선수들이 3라운드 때는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젤 오히려 걱정했던 바젤만 제일 잘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두 팀 차이를 만드는 부분 파워플레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번 시리즈에서 뉴욕 아일스도 파워플레이 기회를 7번 얻었습니다. 똑같이 얻었죠.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5골 대 1골. 많이 차이 났죠. 이 차이. 예. 그런 부분에서 왜 이게 답답하냐면 아일스는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한 골의 이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팀이거든요. 이 팀은. 예. 그러니까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른 팀들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는 부분. 이거는 템파의 페널티 킬링 그만큼 좋다라는 이야기 되지만 아이스 입장에서 그 답답한 경기력을 제공하는데도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탈락의 기로를 어떻게 보면 뭐 여러모로 템파가 한 발 한 발씩 더 좋은 팀이다라는 게 또 뭐 증명이 됐던 시리즈였습니다. 네. 뉴욕 아일랜더스가 6차전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 홈에서 정말 분위기 대단했거든요. 그때 그 분위기를 7차전까지 한번 또 뒤집기를 기대해 봤습니다만 7차전 아쉽게 0대1 패배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스탠리컵 결승 파이널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대진은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대결로 대진이 성사됐는데 현지 시각으로 6월 28일 월요일, 한국 시각으로 6월 29일 화요일 내일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9시 경기, 오전 9시 경기 한국 시각 기준으로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게 된 시리즈고요. 자, 뭐 물론 예상은 템파베이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거의 납니다. 네, 뭐 그럴 텐데 일단 이 시리즈 좀 어떤 부분에 이현숙 기자님 좀 주목하고 계신지,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계신지 뭐 프리뷰 비슷하게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죠. 그 리뷰를 할 때 이제 대부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도 있고 템파 같은 부분은 저는 3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 같은 부분. 템파베이 3라인. 앞서 말씀 부분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얼마나 이제 지속이 되는 부분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다라고 보고 근데 몬트리올은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번 시리즈에서 좀 잠식을 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까지 강점이라고 보여준 부분은 사실 템파 입장에서는 좀 잘 통하기 힘든 부분이 좀 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톱4에 크게 의존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깊이로 승부를 하는데 템파가 더 비례해서 강한 팀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 같은 부분에서도 날카로운 부분 그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템파 이번 플레이오프 파워플레이가 스탬코스 쿠체로프 들어온 이후에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 저는 이것까지 못 막을 거라고 보거든요. 템파랑 베이거스랑은 파워플레이를 풀어나가는 느낌이라든지 화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1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리즈라고 봅니다. 1차전을 템파베이가 가져가게 된다면 시리즈가 좀 짧게 끝날 수도 있다. 템파베이가 1차전을 원하는 양상으로 그림을 딱 잡는 그림 만약에 1차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리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상황에서 끝날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템파의 공격이 베이거스의 공격에 비해서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 측면이 있어요. 5대5 같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날카로운 부분까지 몬트리올이 막아낼 힘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부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몬트리올이 앞선 라운드 보라보면 이제 베이거스 1, 2라인을 잘 묶었고 그렇죠. 페널티 킬링도 너무나 잘 됐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강한 템파베이 상대로 그게 될 것인 템파베이 1, 2라인 묶을 것인가 또 어디 뭐 설사 묶어도 지금 3라인이 있다 템파베이 그 말씀이신 거고 살아나는 그 템파베이의 파워플레이는 훨씬 더 강하다 이 부분. 그리고 몬트리올이 지금 연장을 6번이나 갔어요. 제가 예전부터 쭉 언급드리는 부분은 연장을 이거 너무 많이 가서 너무 좋은 결과가 연장에서 겹친다. 지금 5승 1패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불안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원장에서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든골이잖아요. 게다가 뭐 축구처럼 그런 실버골 제도가 아니라 템파베이는 뭐 이번 플레이오프에 연장승은 없어요.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희망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연장을 너무 많이 간다라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만큼 외줄타기 승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장이라는 결과는 언제든지 다른 팀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저는 여러모로 좀 이번에도 뭐 템파가 좀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중요한 마지막 승부인데요. 결과를 또 다 같이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도미니크 뒤샤른 감독 대행이 3차전부터는 복귀가 될 거라는 오늘 뉴스가 있었어요. 반면에 요엘 아르미아 선수가 또 코로나19 프로토콜에 올라서 지금 1, 2차전 출장은 불가능하다는 사라인 페널티 킬링에서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뭐 그런 좀 변수가 좀 발생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비하인드넷 278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회에는 두 팀의 컵파이널 중간정리 성격으로 한번 돌아올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함께 또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 박힘찬 PD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